그래도 1619년 끝나지 않고 있던 전쟁의 마음에 끌려 그곳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황제 대관식을 본 뒤 군대로 돌아가다가 겨울이 시작되어 어느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 말벗도 없고 또 다행히도 어떤 걱정이나 정념이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으므로 종일 난로 방에 혼자 틀어박혀 더없이 편안하게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그때 맨 처음 생각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많은 부분을 짜맞추어지고 많은 기술자의 손으로 된 작품에는 흔히 혼자서 완성한 작품만큼 완전성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잘 검토해 보자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한 건축가가 설계하고 완성한 건물은 다른 목적에 세워진 옛 성벽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손에 거쳐서 완성된 건물보다 당연히 더 아름답고 질서정연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성한 소도시에 지나지 않던 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큰 도시가 된 옛 도시는 한 사람의 기사가 평화에 마음대로 설계하여 만든 짜임새 있는 도시에 비하면 대개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 하기야 그 속의 건물을 하나하나 따로 보면 새 도시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혹은 그 이상의 기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고 작은 건물들이 마구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때문에 길이 굵고 높낮이가 있는 것을 보면 이성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지가 그같이 늘어놓았다기보다 오히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도시 전체의 미관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감독하는 관리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남의 작품에 손질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것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리라.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도 생각했다. 옛날에는 거의 야만 상태에 있다가 뒤에 서서히 개화하여 오로지 범죄나 투쟁의 성가심에 강요되어서 법률을 만들어 온 국민은 맨 처음 서로 모여 살 때부터 어느 현명한 입법자가 만든 헌법을 지켜 온 국민만큼은 잘 다스려질 수 없을 것이라고. 그것은 10만이 여러 법도를 명한 참된 종교가 갖는 체제가 다른 모든 체제보다 틀림없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질서정연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인간 세계 일을 말하자면 스파르타가 그 옛날 크게 번영한 것은 그 법률 하나하나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부분은 매우 기묘한 것이었으며 양손에 어긋나기까지 했으므로 그것은 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리쿠르고스의 입법이어서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도 생각했다. 책에 의한 학문, 적어도 그 추리가 개연적인데 지나지 않고 아무런 논증도 갖지 않는 학문은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조금씩 짜맞추어지고 넓혀져 왔기 때문에 양식 있는 한 사람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추리만큼 진실에 가까울 순 없다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도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전에는 어린아이로서 오랫동안 스스로의 자연적 욕망과 선생의 지배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 둘은 흔히 서로 반대되어 어느 것도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테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성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었고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이끌려 판단해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경우만큼 순수하고 확실할 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오로지 도시의 건물을 다시 짓고 길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건물을 부숴버리는 일은 보기 드물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 부수는 일은 흔히 있으며 집이 저절로 쓰러지게 되어 있거나 토대가 충분히 튼튼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수지 않을 수 없는 일도 때로는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생각하고 나는 다음과 같은 신념을 갖게 되었다. 한 개인이 한 나라의 전부를 토대에서부터 다시 만들고 그것을 한번 뒤집어 엎었다가 새로 세우는 방식으로 나라를 개혁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며 또 그만한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 학문의 조직을 혹은 학교에서 여러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해진 질서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계획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신념 속에 받아들인 모든 의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르며 그것을 한번 깨끗이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 그런 다음에 다시 다른 더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전과 마찬가지 의견일지라도 한번 이성의 기준으로 올바로 간추린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그리하여 이 방법을 취함으로써 내가 다만 낡은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경우보다 또 어릴 때 배운 여러 원리들이 진리인지 아닌지 한 번도 음미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삼은 경우보다 훨씬 더 내 생활을 잘 이끌어가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에 있어서도 온갖 곤란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곤란은 공적인 일의 사소한 개혁 속에서도 발견되는 곤란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것이기 때문이다. 공적 조직인 대규모 건물은 일단 쓰러지면 다시 짓기가 너무나 어려울 뿐 아니라 흔들림조차 견뎌내기가 어려워서 만약 그것이 무너진다면 참으로 심한 결과를 낳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 조직들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본래 그것들이 각가지 다른 모양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이미 대부분 불안전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충분하며 그러나 불안전한 데 있더라도 또한 분명히 관습으로 크게 완화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습은 갖가지 불안전한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제거하거나 고치기까지 해서 우리가 죄를 짜더라도 이렇게까지 잘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한 불안전성은 대개 건물의 변형보다 참기 쉬운 법이다. 마치 산간을 누벼 나간 본래의 길이 사람이 지나감에 따라 조금씩 평평해지고 걷기 쉬워져서 바위를 기어오르고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가는 지름길보다 훨씬 편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나는 타고난 신분으로 보나 뒤에 오는 지위로 보나 공사를 다스려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는데도 언제나 머릿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개혁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주제넘고 침착지 못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도무지 옳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책 속에서 만일 내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결코 이 책의 간행을 허락할 기분이 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계획은 완전한 나만의 땅 위에 집을 세우는 것 이상의 미친 적이 결코 없다. 내가 한 일이 나에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지만 여기 그 모형을 독자에게 제시한다고 해서 결코 이를 본받으라고 사람들에게 권할 생각은 없다. 신의 은총을 더 풍족하게 받은 사람이라면 아마 더 높은 계획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 계획조차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대담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전에 내 신념 속에 받아들인 모든 의견을 버리려는 결심만 해도 누구나 본받을 좋은 예는 아니다. 세상은 그런 일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만 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즉, 하나는 자기 일을 실제보다 훨씬 유능하다고 생각해서 무슨 일이나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사상을 순서 바르게 익히는데 넉넉한 참을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받아들인 원리를 의심하고 보통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한번 손에 넣기만 하면 더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걸어야 하는 오솔길을 결코 더듬지 못하고 한평생 계속 이리저리 헤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는 능력에 있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성이나 겸량을 덜 갖춘 사람들인데 이들은 스스로 더 좋은 의견을 찾기보다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에 오히려 만족하고 만다. 그런데 나 자신을 말하면 만일 내가 단 한 사람의 선생밖에 같지 않았더라면 혹은 또 훌륭한 학자들의 의견이 어느 시대에나 여러 가지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지 못했더라면 나는 의심할 것도 없이 두 번째 종류의 인간 속에 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학교 시절에 아무리 기묘하고 믿기 어려운 일이라도 철학자 가운데 누군가가 이미 말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또 그 뒤 객지에 나가서 우리와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 야만스럽고 무지한 것은 아니며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혹은 우리 이상으로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같은 정신을 가진 같은 인간이 어릴 때부터 프랑스인 또는 독일인 사이에 자랄 때 가령 줄곧 중국 사람이나 식인종 사이에서 생활한 경우와 얼마나 다른 인간이 되는가 생각하고 또 옷의 유행에 있어서도 10년 전에 우리 마음에 들었고 아마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들 것 같은 동일한 옷이 지금은 기묘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확실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습관이나 선례에 훨씬 가깝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진리에 대해서는 그 발견한 사람이 한 국민의 전체라기보다 단 한 사람이라는 편이 훨씬 진리로 여겨지므로 그러한 진리는 찬성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이 하등 유효한 증명이 못 된다는 것도 알았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의 의견이야말로 취해야 한다고 여길 만한 사람을 택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내 자신이 스스로를 이끌 것을 강요당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홀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가자. 모든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자 결심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설령 조금밖에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쓰러지는 것만은 면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성에 이끌림 없이 전부터 내 신념 속에 들어와 있던 의견에 그 어느 것도 처음부터 단숨에 버릴 생각은 없었다. 그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하려는 일에 계획을 세우고 내 정신이 다다를 수 있는 모든 사물의 인식에 이르기 위한 참된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네, 오늘은 방법소설 2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 중간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읽으면서 궁금한 거라든지 질문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물이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도시를 다 무너뜨려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러지? 예, 그런데 내 집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법이나 전통이나 관습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보면 결국 자기 생각,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성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 것 같아요, 지금? 데카르트 하고 싶은 말이.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이 나처럼 하는 거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것 같은데. 그죠. 자기가 방법 소설이라는 게 어떻게 이성을 추구할 것인가, 자기 방법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추구하겠다라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특별하게 이 경험에 대한 자기가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라는 확신을 언제 가지냐면 20페이지에 보면 그 종일 난로방에 혼자 틀어박혀 더없이 편안하게 생각에 잠겼다라는 이 난로방 체험이
데카르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에요. 거기 아까 그 뒤에 그 난로방 체험 있죠? 예. 586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난로방의 체험. 난로방의 체험. 바이에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제는 없어진 데카르트의 숙이 올림피카에는 1619년 11월 10일 나는 영감에 넘쳐 놀라운 학문의 기초를 발견하고 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난로방에서 보낸 사색의 하루를 기념한 구절임에 틀림없다. 이날 밤 데카르트는 세 가지 꿈을 꿀고 나서 신이 자신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철학 전체를 홀로 새롭게 하는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믿게 된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겼다. 그는 자기의 미래의 일이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감격에 넘쳐 이탈리아로 갈 계획이었던 여행길에 로테토의 성모 수녀원을 순례하고 서원할 마음을 먹는다. 이 일들은 바이에르의 데카르트 생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 한 이 난로방의 체험은 데카르트가 철학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자신의 평생을 진리 탐구에 바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가 이렇게 철학자로서 자기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확신 있게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누가 도와줬다고? 신이. 진리의 성령님이 자기에게 그런 소명을 줬다. 철학 전체를 새롭게 할 소명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철학 전체를 새롭게 할 소명을 주셨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확신을 가지고 이 소설의 방법을 쓰게 된 이유고, 연구를 그렇게 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데카르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철학 전체를 새롭게 하고자 했다. 실제로 데카르트를 통해서 근세가 새로 시작된 한 시대가, 철학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거든. 이성의 시대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데카르트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자기가 처음부터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이후에 생긴 사건이에요? 아니면 그 자기 생각들 처음부터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천천히 나아가겠다는 그 처음에 말했던 것을 생각한 계기가 이 사건이 된 거예요? 하고 있을 때 아마 시작을 하고 쭉 하고 있는데, 그의 어떤 일을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는가. 중간에 하고 있는데 확신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혼자 지내기도 힘들고 또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막 생각이 잘 안 되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다. 철학을 새롭게 해라 너가 라는 소명을 마음에 받은 거죠. 참 축복받은 사람이네. 그렇죠.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라고 준 일이 있어요. 그게 소명,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 동력이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보통 데카르트는 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증명을 했어요. 637페이지에 신의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신의 존재는 다음과 같이 증명된다. 나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 불완전한 존재로부터 더 완전한 존재자의 관념이 나올 리는 없다. 그런데 내 속에는 무한히 완전한 존재자, 즉 신의 관념이 있다. 사실 누구든지 언제나 무한히 완전한 존재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한한 것의 부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관념이 아니다. 유한한 것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무한은 어디까지 가도 끝이 없다는 무제한에 불과하다. 그것은 소극적이고 가능적인 것으로 어디에선가 상상을 그만두면 유한한 것이 되고 만다. 이것과 반대로 신의 무한성은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무한성이며 신은 무한하고 완결적인 전체이다. 이와 같은 완결적인 무한자의 관념은 유한자의 관념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도달이 불가능하다. 그런 적극적인 무한한 신의 관념은 어디에서 온 것이겠는가? 그것은 역시 실제로 무한한 완전성을 가진 존재, 즉 신 자체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신의 존재는 증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도 신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무한한 존재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것이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야 이미. 근데 인간은 유한한데 이 유한을 계속 확장한다고 해서 무한이 생각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건 신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논리를 폈고요. 또 하나 신의 존재를 이분이 반드시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이제 이성이라는 게 뭐 있는 거야. 이성. 자기가 열심히 깊이 생각을 이성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생각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뭘까? 내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굉장히 깊이 뭔가를 생각했는데 그걸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맞다고? 난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그게 진짜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데카르트가 생각한 것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였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데카르트 개인이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면 객관이 되는 거거든. 어떻게 객관화 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인 말을, 논리적인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그걸 알아먹을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깊이 주관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면 한 것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오늘 데카르트가 자기 이성을 증명할 때 신이 있어야지만 이성이라고 하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데카르트는 신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신의 소명을 가지고 이제 이성을 연구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이성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성. 이성. 아까 이제 양식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 한 문장 한번 읽어볼까? 지난번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있더라고. 제일 처음 문장.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 이 말이 이제 방법소설의 첫 문장인데 이 유명한 말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로 시작한 이 방법소설은
종종 사생계의 인권선언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이성 능력의 평등이라는 사고방식을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금세 루소의 평등 사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하고자 했던 말이 과연 인간의 평등이었을까? 그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거기에 배어있는 회의적 색조를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가 양식의 보편성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연의 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같은 관념을 품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합니다라고 단언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데카르트가 이 말로서 인간 정신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그가 좋은 정신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옳게 적용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성 또는 자연의 빛만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고 유일하게 짐승과 구별되게 하는 이상 나는 그것을 각자가 완전히 지니고 있다고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 정신의 평등성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성 능력의 평등한 발현을 미래에는 실현하자는 호소인 것이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이성을 올바른 순서로 이끄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법 소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포소설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이 이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게 그렇죠. 방법. 방법소설. 자기가 어떻게 이성을 사용했는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 방법소설 책이죠. 올바르게? 올바르게. 최대한 극대화 이성을 무엇을 담아가기 위해서? 그 생각이? 목표는 없는 거야. 그냥 이성을 깊이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를 연구하게 되고 온 우주를 그 이성으로 온 우주를 다 연구하게 되는 게 이제 데카르트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